인류의 긴 역사에서 화폐가 없던 시대의 인간은 시간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실제 통화였던 거죠. 동전과 금속 화폐가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제도를 통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는 시간을 교환했습니다. 왜냐? 만약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고 사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 원하는 상품이나 다른 노동, 즉 원하는 서비스와 교환했고 그것을 다시 물물교환의 형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면서 생존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못한다면 대신 돌을 깎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집기를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냥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겁니다. 결국 공정한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엔 시간이 유일한 화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화폐라고 부르는 통화의 본질이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죽게 되는 설정의 영화 인타임 속 한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영화 속 설정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앞선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론 무어는 이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의 개념을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간과 화폐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레버리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만든 수많은 통화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돈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화폐 형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을 매체로 한 물물교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속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통화로서의 시간은 결국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느낀 사람은 더 이상 그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화폐는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 산업시대는 1760년경 영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전복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방직기계와 증기기관 같은 동력구동 기계의 등장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수동식 도구가 대체되고 산업의 규모는 거대해지기 시작했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처럼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반면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점점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부족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로 발전하고 자신들만의 문명과 부를 형성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그 레버리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큰 산업의 대변혁이 지나간 이후 또다시 다가온 격변의 정보시대는 1975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전파하며 정보에 기반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를 돌리며 공장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산업시대의 시작이 산업혁명이었던 것처럼 정보시대의 시작은 디지털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무엇이 레버리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일단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산업화 시대에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던 노동자들처럼 이제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보시대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첫째,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둘째,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정착해야 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놀라운 이유는 이런 정보시대가 불과 50년 전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산업시대는 정보시대가 시작되기 215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정보시대는 50년 전에 시작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속도입니다. 인류는 정보의 속도를 더 레버리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몇 세기 전에는 정보의 속도가 말이 달리는 속도랑 동일했다면 그 다음엔 배의 속도와 같았고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비행기의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섬유를 통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화폐이자 상품이고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뭐든 그게 언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투자든 언제 어디서든 독학으로 배울 수 있고 유튜브, 블로그, X,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편적인 정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는 이러한 정보를 찾는 과정까지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창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싱귤레러티, 즉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의 기본 속성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만들던 초기엔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시간을 사고 팔거나 노예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사용해 폭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냈고 인터넷 혁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 제공, 확산의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간의 단축이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화하면서 통화의 본질인 시간의 레버리지 속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등장했던 모든 레버리지의 수단들, 인간의 노동시간, 기계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생산 유통하는 산업 전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그리고 AI를 통해 기존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학습 속도와 발전을 보이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가지고 올 시간의 초월까지 이 모든 과정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수단들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자들만이 경제적 자립과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세계적인 석학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의 책 호모데우스에 나온 내용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의 집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자본제의 집중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었으며 지금은 데이터가 자본제를 대신하며 데이터의 집중에 따라 인간의 삶이 완벽히 갈리는데 이건 앞선 토지와 자본제의 집중에 따른 계층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종으로 구분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화폐의 본질인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장부의 형태로 모두 기록해서 중앙화된 제3자의 관리 없이도 암호화된 체인의 형태로 쌓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거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네트워크의 가치 역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을 평생 하고 또 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을 평생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학습의 기술, 변화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변화, 불확실성, 실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이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습득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내가 알던 것들, 할 줄 아는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모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쌓아온 한 가지 경력만으론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레버리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현재 이러한 생각으로 매일 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원고를 쓰고 편집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생각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언제 어디서든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컨텐츠로 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대하게 펼쳐졌던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롬모의 의견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레버리지를 수용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라.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이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엄청난 해안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선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최신 테크 정보를 물어보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평가절하했죠. 사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은 물론이고 투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바뀌고 번복되기도 합니다. 테크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자신의 포폴의 절반 이상을 담고 있었던 상황이나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비트맥시로 변모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하워드 막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는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버핏과 마이클 세일러, 하워드 막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투자에 대한 생각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과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움과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된 투자 환경과 대상들 중에서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면서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크주를 부정했던 워렌 버핏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투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투자의 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워렌 버핏을 테크를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내가 60세, 70세, 80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십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솔직함을 과연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니까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모건하우절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과는 달리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건하우절은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속력보단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방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필이나 촉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다가온 미래 퍼즐 조각들을 산업에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문화에서, 기술의 변화에서 느끼면서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예상했다면 그 방향에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이 예상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예상을 넘어 전망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견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쓸모있는 예상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만약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과거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해 놨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부랴부랴 행동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에 붕괴가 생긴다는 거를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했다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를 노려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찬 상태에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놨다가, 그리고 그 예상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모있는 예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쓸모있는 예상을 넘어 과도한 전망과 예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늘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바뀌는 그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모건하우절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찰력과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간은 늘 예상이 아닌 전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단기적 전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암튼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투자가 심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마인드셋이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이유,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며 상승장에 신나하고 흥분해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서 성공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단련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의 핵심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투자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방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가, 미국 주식, 비트코인, 금, 각자 자신이 믿고 자신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없었던 5,000년 전 과거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땅과 금, 곡식, 그리고 대부업 정도가 투자 대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5,000년 전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부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건 중에 무엇에 투자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자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시기에 따라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최고의 자산을 선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산을 선별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든 5,000년 전이든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 이들의 공통점은 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오래된 인류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선조들의 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역사학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바빌론 시대에 제작되었던 점토석판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돈과 부에 대한 생각과 부자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점토판들이 고대 유물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점토판의 내용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6년에 그 당시 유명 작가였던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 집필한 5,000년의 부를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이 제작되었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로 번영했던 로마보다 앞선 최초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빌론은 동시대의 가장 유복한 도시였고 당연히 시민들은 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돈을 벌고 관리했고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금전관리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강한 국가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자국민들의 금융지식이 높아지며 투자의 원칙과 자산관리법이 발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했으나 잘못된 투자 방식과 마인드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올바른 부에 대한 철학과 투자 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시공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는 점토판 위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보존돼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책으로 고대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5,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투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5,000년의 부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님들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르카드에 대한 우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바빌론에 반시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로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부자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반시르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코비와 함께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친한 친구가 은하 두인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왜 우린 빌려줄 돈이 없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깝깝하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던 그들은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부를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이 막연히 열심히만 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면 비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였다가 지금은 바빌론의 최고의 부자가 된 아르카드를 찾아가서 부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아르카드는 바빌론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자라나고 있는 거부였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드는 늘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르카드에게 반시르와 코비가 찾아왔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하고 절박한 이야기는 아르카드를 감동시켜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르카드는 오래된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멀리까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회와 행복감도 주잖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는 없으니까 점토판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대금업자 알가미슈가 나에게 방대한 책인 제9법전 범토판 제작을 요청했어. 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쭉 따라오고 계셨죠? 재밌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대금업자였던 알가미슈가 점토판 제작자였지만 패기가 있었던 젊은 시절 아르카드에게 돈의 속성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가미슈는 나의 부탁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이니까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 거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될 걸세. 자,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그 노예를 일하지 않게 하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었던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란다는 거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은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나는 그 후로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서 소중하게 간직했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슈가 나를 찾아와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가 먼 바다로 나가 희귀보석을 구해서 그걸 판 돈을 수익으로 나누자는 제안에 동업을 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알가미슈가 이렇게 말하더군. 어떻게 보석을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벽돌 제조업자한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한테 물어보러 갈 거야? 자네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다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한테 가고 양에 관해서 물으려면 양치기한테 가서 묻고 밀가루에 대해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조심하게. 돈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수업료만 치르게 되는 걸세. 결국 알가미슈가 말한 대로 아즈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돌조각이었어.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12개월 후 알가미슈가 다시 찾아왔어. 나는 이번엔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고 넉 달마다 이자를 보내온다고 말했어. 알가미슈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빵을 사고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겼다고 했어. 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누렸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알가미슈는
내가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가미슈가 늙은 노인이 되어 만났을 때, 그는 과거에 그가 해줬던 조언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더니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잘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도 잘 배웠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본인의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알가미슈에게 배운 모든 걸 그대로 실천했고 성공적으로 그의 수입을 관리했더니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게 배분한 자산을 물려받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유형으로 소감이 갈리실 겁니다. 1번,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들어봤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유산 물려받았구만. 결국 인생 운빨이지 뭐. 2번,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현인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조언을 듣고 하나씩 실행하고 유지했던 그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네. 아마 이런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2번의 마인드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암튼 대공업자였던 알가미씨가 알려준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금으로 확보해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배치해서 그 노예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엄청난 노예 군단이 구축될 때까지 돈을 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5천년 전 가장 찬란한 역사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위대한 금융가의 부를 향한 투자 플랜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소비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의 최소 10분의 1을 미래의 나를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에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노예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산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주는 노예들의 자식들까지 낼름낼름 팔아넘기지 말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황금노예 군단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위대한 황금 군단이 만들어지면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돈을 노예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대전제들에 맞춰서 각 시기마다 그에 적합한 투자 대상들만 조금씩 변할 뿐 현명한 투자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인들의 지혜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선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세팅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정한 그 투자의 여정까지 10년, 20년, 3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